안녕하세요. 닥터리리TV의 닥터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아이 면역력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 아닐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다른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요새 아이도 어때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살이 찌거나 비염이 생기거나 편식을 하거나 그리고 아토피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뭔가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죠?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병원에 가십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은 어떻게 처치를 하죠?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합니다. 콧물 나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을 써서 콧물을 없애고 피부에 염증이 있다면 소염제 같은 걸 써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렇게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주로 바닥을 닦고 있어요. 뭐한 채로? 수도꼭지는 내비둔 채로 수도꼭지가 열려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면역력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면역력은 무엇이냐? 면역은 뭘까요?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역병을 면하게 한다, 질병을 면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면역의 기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어, 두 번째 재생, 세 번째 정화, 네 번째 기억. 방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애초부터 막는 것. 재생은 뭐냐면 예를 들어 피부가 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가 까진 상태로 계속 있지는 않죠. 피부가 다시 살이 차오르고 결국은 다시 새로운 피부를 덮이는 그런 과정. 그걸 다 면역이 감당을 하고 있고요. 정화, 외부에서 쓰레기, 독소,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쓰레기를 다 청소하는 일을 우리 몸의 면역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억입니다.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시 들어왔을 때 빨리 대처를 하고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내 몸의 면역력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방어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방어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방어력은 어디서 담당을 할까요? 면역세포만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실제로는 내 피부, 점막, 내 몸의 겉에서 내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이 훨씬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침입자가 애초부터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일을 내 몸의 피부와 점막들이 하는 일이죠. 그 외에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백혈구들이 세균과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아먹고 처치를 하는 과정도 방어력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내 몸에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 그리고 항체 이런 것들이 다 방어력에 해당이 되죠. 면역 반응은 그래서 비특이적 면역 반응과 특이적 면역 반응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비특이적 면역 반응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 피부나 점막, 눈물, 콧물 이런 방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백혈구의 식균 작용 이런 것도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물이 침입했어요. 나쁜 놈이 내 몸에 침투했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출동하는 녀석은 호중구라는 이름을 가진 면역세포예요. 호중구라는 녀석이 출동을 해서 이물과 막 싸워서 공격을 합니다. 때려 눕히는 거죠. NK세포도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물을 잡아먹습니다. 탐식을 하는 거죠. 잡아먹은 다음에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붙여요. 손에 접시에 담아서 돌아다니기도 하죠. 혈액을 막 돌아다니다가 림프구를 만납니다. 그럼 림프구에게 얘기를 해요. 림프구님, 이물이 침입했습니다. 용업하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라고 딱 보여줍니다. 그럼 림프구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이런 녀석이 출몰했단 말이야? 좋아. 그러면 우선 미사일을 만들지 하고서 미사일을 만듭니다. 미사일이 뭐냐면 항체죠.
멀리에서 막 쏴서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B세포에게 시켜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강한 공격을 이렇게 퍼붓는 거죠. 그 다음에 육군도 양성을 해야겠죠. 직접 가서 싸울 수 있는 육군도 양성을 해야겠죠. 육군은 어떤 녀석이냐면 T세포입니다. 킬러 T세포라고도 하죠. T세포는 흉선에서, 가슴에 있는 흉선에서 훈련이 돼서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면역 반응에서 획득 면역 반응으로 이행하는 시간이 보통 2-3일 걸리죠. 그래서 보통 감기가 한번 걸리면,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이 걸리면 2-3일 정도는 알아야 낫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런 면역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면역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면역이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더 정확한 용어는 면역 불균형입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과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면역이 과활성화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 번째가 과민 반응입니다. 두드러기,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천식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보통은 진먼지 진드기를 마셔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나는 진먼지 진드기를 마시면 기침이 생기고 코에 붙으면 콧물이 생기고 더 면역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과민 반응이라고 하죠. 쉽게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결핍이라고 말을 하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암세포도 내 몸의 면역이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증식을 하거나 암이 생기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죠. 머리가 빠지는,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른의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거나 장에 생기면 염증성 장질환, 크론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이 면역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면역 불균형을 일으키는 습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생제, 소염제 이런 약물 복용을 자주 하는지. 두 번째, 편식을 하거나 인스턴트 불량식품을 자주 먹는지. 하루 중 대부분을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지. 이런 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면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영양소가 대부분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식사가 어떻죠? 비타민, 미네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열량만 많은 햄버거라든지 피자 같은 것만으로 배를 채우는 경우 되게 많죠. 거기에 무슨 칼슘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비타민 C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 온다는 거죠. 근데 영양 부족이 오면 어때요? 잘못된 식습관은 계속해서 식욕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 미각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신선한 채소라든지 과일에 대한 거부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타는 거죠. 그럼 영양 불균형, 면역력 저하, 결국은 잦은 감기나 허약체질,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면 내 아이 면역력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내 몸은 영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충분히 먹고 있지만 그것을 태워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의 섭취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 영양소 포함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먹게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염제나 항생제를 많이 썼을 때 왜 면역에 불균형이 오는가? 염증이라는 반응이 되게 어렵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세포가 깨지면서 염증은 시작이 됩니다. 뭔가 세포에 손상이 오는 거죠. 백혈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는 과정에서도 다른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내 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세포는 손상이 되고 깨질 수 있거든요. 세포가 깨지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바깥으로 유리가 되게 됩니다.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세포막 인지질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아라키돈산이라는 부산물이 나와요. 이 아라키돈산이 류코트리엔이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 반응의 기본인 빨개지거나
붓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는 그런 반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보통은 소염제가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게 되는데 우리 몸을 회복하고 우리 몸을 재생하고 정화하려면 사실 염증 반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예 염증 반응을 막아버림으로써 이 면역 반응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염제보다는 항염증 영양소를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항염증 영양소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붓는 게 가라앉고 통증이 사라지고 열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영양소가 갖다 쓰면서 세포를 정화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불균형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세포막의 인지질이 아라키돈산으로 가는 과정을 막아주는 포스포라이페이즈 A2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의 활성도를 낮춰주는 비타민 E나 쿼세틴 같은 식물 영양소, 아라키돈산이 류코트리엔으로 가는 과정을 막아주는 비타민 E나 쿼세틴, EPA, 오메가3 성분이죠. EPA, 양파, 마늘 같은 성분들, 그리고 아라키돈산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가는 과정을 막아주는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라는 효소인데 COX, 콕스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 콕스의 활성도를 낮춰주는 오메가3, 생강, 강황 등이 항염증 영양소로 내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식사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은 종합 비타민제를 통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 그 선택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깨끗한 땅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가 좋습니다. 일단 원료가 깨끗해야지 내 몸에 들어와서 안전하기 때문에 깨끗한 땅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된 것을 고르시고요. 두 번째는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먹고 장에서 흡수 안 되고 변으로 나가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먹고 혈중 농도가 잘 올라가는 흡수율이 좋은 그런 항산화제를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항산화제의 작용 시간은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 한 번 먹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하루 2번 또는 3번 먹는 것이 맞고, 아침에 드시는 건 하루 중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녁에 드시는 건 자면서 내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 2번 이상 복용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파이토케미컬에 충분한 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골라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식이 조절, 그리고 종합 비타민, 그리고 내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을 조금 선별해서 사용하심으로써 균형을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면역이 가다 활성화되면 자가 면역이라든지 아토피,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이고, 면역이 떨어지면 암,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면역력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면역이 낮다고 좋은 거는 더더구나 아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중간 부분, 면역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최대 면역 장기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장입니다. 장. 왜 장이 면역 장기지? 소화하고 흡수하는 장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80%가 장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흡수하는 장기잖아요. 실제로 장은 입부터 항문까지 뚫려있는 몸의 외부입니다. 혈액으로 흡수되어야만 내 몸에 진짜 내부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내 몸의 외부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바이러스를 먹을지 박테리아를 먹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지키는 외부에 가까운 곳에 면역 세포들이 모여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목 주변, 코와 입 주변에 있는 목 주변에 림프절이 많잖아요. 임파선이 많잖아요. 그것도 면역세포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제주도에 많은 게 아니라 휴전선 근처에 많은 것처럼 외부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장에 면역세포를 70~80% 군대를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을 잡으려면 사실 장을 먼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상 장점막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정상적인 미세 육모가 있습니다. 육모가 너플너플하면서 음식이 지나가면, 영양소가 지나가면, 미세하게 소화된 것이 지나가면 그걸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혈관으로 집어넣어주는 흡수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커다란 독소가 지나가거나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가 지나갈 때는 세포와 세포벽이 단단하게 치밀결합이라는 걸로 붙어 있어서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거나 인스턴트 인공 감미료 합성 첨가물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장세포가 흐물흐물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육모가 사라지고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포와 세포의 간극이 벌어집니다. 세포가 서로를 잡을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 하고 손을 딱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다란 독소가 내 몸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로 그냥 쑥쑥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지켜줘야 되는데, 원래는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독소들이 커다란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 몸에 단백질은 흡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완벽하게 아미노산 형태로 다 분해되어야만 내 몸에 흡수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가 세포와 세포 사이로, 이 치밀결합이 벌어진 사이로 쑥 들어오게 되면 그 단백질에 대해서 내 몸은 외부 침입자로 여기는 거죠. 영양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출동합니다. 면역세포들이 출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쓸데없는 면역이 계속 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면역이 계속 건드려지게 되니까 면역도 계속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과민해지고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민 반응, 알레르기, 더 심하면 항체가 생기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매우 많아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는 경우도 있죠. 식사를 빨리 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뱃속은 36.5도 따끈따끈한 온도죠. 근데 소화되지 않았으니까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럼 그 안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패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내 장 안에는 정상적으로도 세균이 살기 때문에 세균의 먹이가 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음식은 부패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도구로 작용해서 내 장점막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식사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하면 소화효소가 제때제때 나오지 않아요. 소화효소를 이때 딱 분비했는데 음식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이 안 들어오나 보다 하고서 소화효소가 다시 말랐어요. 근데 그때 음식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럼 또 소화가 안 돼서 소화 안 된 음식이 내 몸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소화효소가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고 위에 연동운동에도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야채를 많이 안 먹는 것, 섬유질 섭취가 줄어들면 장 건강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것, 정백미, 설탕 같은 단순당류를 많이 먹는 것, 음주, 흡연, 스트레스는 말로 더 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장누수 증후군은 생기지 않도록 식습관을 바르게 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몸속에 장내에는 세균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죠. 예전에는 이 녀석들이 내 몸을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감염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세균을 연구하는 학문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 장내 세균에도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잡지에 나온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죠. 사실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체질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날씬했대요.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왜 그럴까? 대변에 있는 장내 세균이죠. 쥐에게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뚱뚱한 쌍둥이의 쥐는 뚱뚱해졌고 날씬한 쌍둥이의 쥐는 그대로 날씬했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체질보다 더 중요하게 내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장내 세균이로구나 라는 놀라운 연구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장내 세균은 내 몸에 그저 서식만 하고 있다거나
내 몸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내 몸의 세포는 60조 개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장에 있는 세균은 무려 100조 개가 넘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균은 비만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치매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피부질환, 대장암 여러 가지 내 몸에 좋은 역할도 하고 때로는 나쁜 역할도 한다는 거죠. 내 몸에는 좋은 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균도 있습니다. 근데 늘 내 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은 좋은 균이 많은 쪽으로 유익균이 많은 쪽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늘 많아야 면역력이 높다. 유해균이 많으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내 몸의 면역에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하거나 좋은 유산균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 유해 독소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장누수 증후군에서 살펴봤듯이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라든지 영양물 흡수 불량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장과 간은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간 기능도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일으키거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장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누수 증후군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능의학에서 제시하는 4R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4R 프로그램은 뭐냐면 첫 번째 R은 Remove. 음식으로부터 항원이나 독소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합성 물질, 항생제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소염제도 포함되고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일단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place, 소화가 잘 돼야 장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효소제를 사용해서 소화 기능을 보강을 해줍니다. Inoculate, 장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죠. 플러스 이들의 대사를 돕는 프락토올리고당과 같은 물질, 프리바이오틱스를 보충을 해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는 것을 우리가 신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시중에 신바이오틱스가 나와 있으니까 고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페어, 장 점막이 재생이 될 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L-글루타민과 같은 아미노산, 아연과 같은 미네랄, 판토텐산, 비타민 E와 같은 비타민 제제들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내 장을 재생하고 재건을 하는데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유산균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 유산균 선택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에서 기원된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거의 사람에서 기원이 되어 있고요. 위산이나 담즙산에 파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 점막에 잘 붙고 군집화, 잘 증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균 물질을 생성하느냐, 유해균을 억제하느냐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장 수명이 길고 공정 과정이 안전한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포함한 신바이오틱스를 드시면 더욱 좋고 그리고 요즘은 3세대 유산균이 나왔어요. 3세대 유산균이 예를 들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로스, 뒤에 LA5, LA14 뭐 이런 것들이 뒤에 LA5, LA14 이런 추가적인 문구, 숫자가 들어간 것을 3세대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연구가 진행이 됐다는 소리예요. 치료효과가 논문으로 입증된 3세대 유산균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3세대 유산균은 코팅이 없어요. 코팅 없이도 위산 담즙산에 잘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면역관리 쉽지 않은 것 같죠? 맞아요. 면역관리가 뭐 하나만 딱 먹으면 산삼 하나만 먹으면 면역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면역관리는 스트레스 관리, 호르몬 관리, 환경 관리, 장 점막 관리, 신경성 관리, 영양 관리 이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지 면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는 소중한 내 아이 면역을 이렇게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